당장 나오세요! 12살 소년이 필사적으로 외치며 한성진 회장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찜질방 탕 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얘가 왜 이래? 어른한테 실례잖아. 주변 어른들이 민재를 나무랐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외쳤어요. 안 돼요! 정말 위험해요! 회장은 당황했고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재의 눈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무언가가 보였던 것일까요? 과연 이 소년은 무엇을 본 것일까요? 그리고 평범해 보이는 이 찜질방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시간은 3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 평범한 저녁, 허름한 동네 찜질방에서 말이에요. 서울 외곽 골목길 끝자락에 자리한 대일목욕탕의 낡은 간판이 가을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빨간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 아래로 하나둘 사람들이 들어섰죠. 오후 4시, 아직 퇴근 시간이 이르지만 찜질방 안은 제법 분주했습니다. 현관 입구에서 강민재가 신발들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있었어요. 12살 소년의 작은 손이 어른들의 큰 신발을 하나씩 맞춰놓는 모습이 애틋했습니다. 이미 몇 년째 해온 일이라 손놀림이 능숙했죠. 어서 오세요. 민재의 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민재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 동네에서 자란 아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찜질방 안쪽에서는 강철수가 보일러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70살의 나이에도 굽은 등을 세우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었어요. 벗겨진 타일과 녹슨 파이프들 사이를 오가며 오늘도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물 온도 어때요, 사장님? 탕에 들어간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오늘 딱 좋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뜨겁게 했거든요. 철수의 거친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40년 넘게 이 일을 해온 장인의 자신감이었습니다. 비록 시설은 낡았지만 물 관리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죠. 민재는 깨끗하게 개어놓은 수건들을 들고 탕 쪽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를 도와 손님들을 챙기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어요. 할아버지, 김 아저씨가 수건 달라고 하세요. 그래, 가져다 드려라. 철수는 민재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민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할아버지보다 더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오후 5시쯤 입구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한 노인이 들어오고 있었죠. 한성진이었습니다. 75살의 나이임에도 꼿꼿한 자세와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은 분이었어요. 사장님, 어서 오세요.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철수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성진은 이곳의 단골 중에서도 가장 정중하고 예의 바른 손님이었거든요.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서 말이에요. 하루 종일 답답했던 것들이 다 풀리는 기분입니다. 성진은 주변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회사 임원들과 함께 가는 고급 호텔 사우나보다 이런 동네 찜질방이 훨씬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기서는 진짜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거든요. 물 온도가 딱 좋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철수가 성진을 가장 좋은 자리로 안내했어요. 성진은 천천히 탕에 들어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루 종일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들이 따뜻한 물과 함께 녹아내리는 듯 했어요. 사장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곳까지 직접 오시다니. 옆에 앉은 김 아저씨가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성진의 정확한 정체는 모르지만 품위 있는 말투와 행동에서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걸 느꼈거든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여기 오면 진짜 사람 냄새를 맡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곳이 얼마나 귀한데요. 성진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회사에서는 항상 경계하고 신경 써야 할 일들 뿐이었지만 이곳에서는 그냥 평범한 동네 할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민재는 탕 주변을 부지런히 오가며 손님들을 돌봤어요. 때밀이 타월이 떨어지면 새 것으로 갈아주고 찬물이 필요한 분들께는 시원한 물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손님들의 필요를 미리 알아채는 눈치가 빨랐죠. 우리 민재 참 기특해. 저렇게 어린아이가 어른들보다 더 세심하네. 성진이 민재의 부지런한 모습을 지켜보며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네, 착한 아이예요. 어려서부터 여기서 자라서 그런지 손님들 마음을 잘 알아요. 철수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과 함께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또래 아이들처럼 마음껏 뛰어놀게 해주지 못하는 현실이 늘 마음에 걸렸거든요. 하지만 민재는 불평 한 번 없이 할아버지를 도왔습니다. 저녁 7시가 되자 찜질방은 더욱 북적거리기 시작했어요. 퇴근한 직장인들과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각자의 힘든 하루를 마무리하고 내일을 준비하러 온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보지 못했던 여자가 조용히 들어왔어요. 박선영이었습니다. 단아한 외모에 고급스러운 옷차림이었지만 왠지 어색해 보였어요. 동네 찜질방과는 어울리지 않는 분위기였거든요. 선영은 주변을 세심하게 살피더니 구석진 자리로 향했습니다. 다른 손님들과 섞이려 노력했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남자가 들어왔어요. 최도훈이었습니다. 40대 초반의 정장 차림 남자였는데 선영과 눈빛을 주고받더니 일부러 다른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로 모르는 척하면서도 계속 시선을 주고받는 모습이 수상했죠. 민재는 예민한 직감으로 그들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어요. 다른 손님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무언가 중요한 것을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사람들 좀 이상해요. 민재가 철수 곁으로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 그래? 새로운 손님 들릴 수도 있잖아. 처음 와서 어색한 거겠지. 철수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민재의 직감은 보통 틀리지 않았어요. 그동안 찜질방에서 보아온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오늘 이 둘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선영은 주변을 다시 한번 살핀 후 가방에서 작은 종이봉지를 꺼냈어요. 하얀 가루가 들어있는 봉지였습니다. 그녀는 심장이 뛰는 것을 억누르며 도훈 쪽을 바라봤죠. 도훈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평소보다 땀을 많이 흘리고 있었고 자꾸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마치 정해진 시간을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오늘 밤이면 모든 게 끝날 거야. 선영이 입모양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훈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봉지를 받기 위해 천천히 선영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성진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여전히 편안하게 목욕을 즐기고 있었어요. 따뜻한 물에 몸을 맡기고 하루의 피로를 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평온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찜질방의 평온한 분위기 뒤에는 위험한 음모가 숨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동네 사람들의 안식처였던 이곳에 어둠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어요. 민재는 목에 걸린 은색 목걸이를 무의식적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HJ라는 이니셜이 새겨진 작은 펜던트였어요. 할아버지가 자신을 발견했을 때부터 목에 걸고 있던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민재의 마음을 짓눌렀어요. 평범했던 하루가 곧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의 시작점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자 찜질방은 하루 중 가장 바쁜 시간을 맞았습니다. 퇴근한 직장인들과 저녁을 마친 동네 주민들이 속속 들어왔어요. 탕마다 사람들로 가득 찼고 수증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민재는 평소처럼 깨끗한 수건들을 들고 탕 사이를 오갔어요. 손님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미리 알아채고 챙겨주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탕 근처를 지나가던 순간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물 표면에서 평소와 다른 거품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보통 온천수에서 나는 자연스러운 기포와는 달랐어요. 작고 끈적한 거품들이 물 위로 올라오더니 금세 사라졌습니다. 민재는 코를 찌르는 듯한 이상한 냄새도 맡았어요. 이상하네. 민재가 혼잣말을 하며 탕 가장자리에 무릎을 꿇고 물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평소 깨끗하고 투명했던 물이 희미하게 뿌옇게 변해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무언가를 풀어넣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 박선영이 성진에게 다가갔어요. 얼굴에는 억지로 지어낸 듯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물이 참 좋아 보이네요. 평소보다 더 뜨끈하실 거예요. 선영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어딘가 어색했어요. 평소 시아버지에게 그렇게 다정하게 굴지 않았거든요. 성진도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관심이 의아했지만 그냥 고마워했습니다. 그래요? 오늘 유난히 몸이 무거웠는데 잘 됐네요. 성진은 평소처럼 옷을 벗기 시작했어요. 탕에 들어가 하루의 피로를 씻어낼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재의 눈에는 물속에서 계속 이상한 기포들이 올라오는 것이 보였어요. 할아버지, 물이 이상해요. 민재가 급하게 철수에게 달려갔습니다. 작은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철수는 손님들에게 타월을 나눠주느라 바빴습니다. 민재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들었어요. 물에서 이상한 거품이 나고 냄새도 달라요. 뭔가 섞인 것 같아요. 민재가 간절하게 설명했지만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보일러가 오래돼서 그런 거야. 별일 아니니까 걱정 말아라. 옆에서 듣고 있던 김 아저씨가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애가 공연히 겁주는구나. 우리가 몇 년째 여기 다니는데 뭔 문제가 있겠어. 다른 손님들도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맞아, 민재야. 너무 걱정 말아라. 어린애가 괜한 상상을 하네. 민재는 답답했어요. 분명히 뭔가 잘못됐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성진 할아버지가 그 물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강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성진이 탕 가장자리에 발을 담그려는 순간 민재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 돼요. 들어가시면 안 돼요. 민재의 간절한 외침이 찜질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습니다. 얘가 왜 이래? 무슨 일이야?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성진도 당황한 표정으로 민재를 내려다봤습니다. 왜 그러니? 무슨 일이야? 성진의 따뜻한 목소리에도 민재는 계속 막아섰어요. 12살 소년의 작은 몸이 성진의 앞을 가렸습니다. 그때 선영이 나섰어요. 얼굴에는 짜증이 역력했습니다. 어린 게 버릇없네. 어른이 목욕하시는데 뭐 하는 거야? 선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민재를 꾸짖었어요. 주변 손님들도 민재를 나무라기 시작했습니다. 민재야, 왜 그러는 거야? 어른한테 실례잖아. 사과해야지, 어서. 민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았거든요. 정말로 위험해요. 물이 이상하다고요.
민재가 목이 메인 채로 다시 호소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철수가 민재에게 다가왔어요. 얼굴에는 미안함과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재야, 그만해라. 손님들께 민폐가 되잖아. 할아버지도 안 믿어주세요? 민재의 떨리는 목소리에 철수의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손님들 앞에서 계속 소란을 피울 수는 없었습니다. 성진은 민재의 간절한 표정을 보며 잠시 망설였어요. 어린아이가 이렇게까지 말리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성진이 탕 가장자리에서 물을 떠올려 냄새를 맡아봤어요. 평소와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했지만 확실하지는 않았습니다. 별로 이상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때였습니다. 탕 안에 있던 박 아저씨가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이었는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캐액. 박 아저씨가 목을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했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왜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옆에 있던 손님이 놀라며 물었어요. 하지만 박 아저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 괴로워했거든요. 아, 아파요. 목이 타는 것 같아요. 박 아저씨가 간신히 말을 토해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탕 가장자리에 손을 짚고 비틀거렸습니다. 박 아저씨, 빨리 나와요. 손님들이 황급히 그를 부축해서 탕 밖으로 끌어냈어요. 박 아저씨는 온몸을 떨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안 쉬어져요. 박 아저씨의 입술이 파랗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명백히 비정상적인 상태였습니다. 찜질방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사람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119 불러야겠어. 빨리 병원으로. 민재는 창백한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자신이 막으려고 했던 일이 결국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성진도 충격을 받았어요. 만약 민재가 막지 않았다면 자신이 저렇게 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재야, 내가 맞았구나. 정말 고마워. 성진이 민재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어린 소년의 용감함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어요.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한 분노와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훈도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식은땀을 흘렸어요. 철수는 급하게 119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탕의 물을 모두 빼기 시작했어요. 모든 분들 물에서 나와주세요.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찜질방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어요. 평온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깨져버린 것입니다. 민재만이 이 모든 상황을 예견했지만 이제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박 아저씨가 쓰러진 순간 찜질방 안은 완전한 혼돈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발소리가 뒤섞였어요. 평온했던 저녁 시간이 한순간에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119 불렀어요. 곧 올 거예요. 철수가 휴대폰을 손에 든 채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운영해온 찜질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은 없었거든요. 박 아저씨는 여전히 바닥에 쓰러진 채 괴로워했어요. 얼굴은 붉었다가 파래졌다가 반복했습니다. 목을 감싸주며 숨을 헐떡거리는 모습이 끔찍했어요. 물 좀 주세요. 박 아저씨가 간신히 말을 토해냈어요. 옆에 있던 손님들이 급하게 찬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민재는 그 순간 성진이 여전히 탕 근처에 서 있는 것을 봤어요. 회장은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물에 닿기라도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민재는 다시 달려갔어요. 할아버지, 안 돼요.
아직 위험해요. 민재가 성진의 팔을 붙잡고 끌어당겼습니다. 성진은 민재의 간절한 표정을 보며 몇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그런데 성진의 발이 미끄러져 탕 쪽으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민재는 반사적으로 준비해둔 찬물 양동이를 들고 와서 성진의 발 쪽에 쏟아부었어요. 민재야. 성진이 놀라며 소리쳤어요. 찬물이 발등을 적셨지만 덕분에 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그 물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민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어린 나이에 이런 상황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때 다른 손님들이 하나둘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장사야? 이런 위험한 곳에서 어떻게 목욕을 해? 김 아저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소 온화했던 분이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맞아요. 우리도 그 물에 들어갔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손님도 가세했습니다.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병원비는 누가 물어줄 건데? 검사비만 해도 얼마인지 알아요? 장사 그만두라고.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손님들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졌어요. 몇 년 동안 정들었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분노와 두려움만 남아 있었습니다. 철수는 손님들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큰 굴욕을 당한 적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철수의 목소리는 바닥에 깔릴 듯 낮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책임진다고 해서 될 일이에요? 우리 건강은 어떻게 할 건데? 당장 병원비부터 내놔요. 손님들의 질타가 계속됐어요. 철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은행 빚으로 목이 막힌 상태에서 손님들 보상까지 해야 한다니 절망적이었어요. 민재는 할아버지의 구부정한 어깨를 보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자신 때문에 할아버지가 이런 고생을 하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재가 조심스럽게 철수에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철수는 민재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재야, 넌 왜 괜히? 철수의 말끝이 흐려졌어요. 민재가 성진을 구해준 것은 고마웠지만 결과적으로 찜질방이 이런 상황에 빠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조용히 넘어갔다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민재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알 것 같아서 더욱 슬퍼졌어요. 할아버지, 정말 이상했어요. 저도 무서웠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2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른들 일에 함부로 끼어들면 안 되는 거야. 철수의 말에는 원망보다는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민재에게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선영이 그 틈을 타서 끼어들었어요. 정말 큰일 났네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선영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워 보였지만 눈빛에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한 분노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린애가 괜히 소란을 피워서 일이 이렇게 커진 것 같은데요. 선영이 민재를 힐끔 보며 말했어요. 교묘하게 책임을 민재에게 떠넘기려는 의도였습니다. 맞아요. 그냥 조용히 있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일부 손님들이 선영의 말에 동조했어요. 흥분한 상태에서 누군가를 탓하고 싶었던 거죠. 민재는 억울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린아이의 말을 믿어주는 어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진만이 민재 편에 서서 말했어요. 잠깐만요. 이 아이가 저를 구해준 겁니다. 만약 이 아이가 막지 않았다면 저도 저분처럼 됐을 거예요. 성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하지만 다른 손님들은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때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어요. 급하게 박 아저씨를 들것에 올려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찜질방 안은 정막이 흘렀어요. 물 샘플도 가져가야겠습니다. 성분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구급대장이 말하며 탕물을 채취했어요. 이제 정식으로 조사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손님들은 하나둘 찜질방을 떠났어요. 떠나면서도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다시는 안 와. 이런 곳에 보상 문제 해결 안 되면 가만 안 둘 거야. 찜질방은 순식간에 텅 비었어요. 몇 시간 전만 해도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곳이 무덤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철수는 탕가에 주저앉았어요. 70년 인생에서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빚더미도 모자라서 이제 손님 보상까지 해야 한다니 앞이 캄캄했어요. 민재는 할아버지 곁에 앉았어요. 죄책감과 분노가 가슴속에서 뒤엉켜 있었습니다. 분명히 옳은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목걸이에 HJ 이니셜이 희미하게 빛났지만 지금은 그런 것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성진은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민재 덕분에 목숨을 구했지만 그 때문에 이 가족이 더 큰 고통을 받게 됐으니까요. 한편 박선영과 최도호는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 상황에서 다음 수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찜질방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민재의 용기 있는 행동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찜질방은 죽음과도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평소 이맘때면 늦은 손님들로 북적거렸을 텐데 이제는 민재와 철수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형광등 하나만 깜빡거리며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철수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계산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행 대출금의 이자,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물어야 할 손님들 보상금까지 숫자들이 눈앞에서 아른거렸어요. 이런 젠장. 철수가 작은 소리로 욕을 내뱉었어요.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막막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일해왔는데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민재는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축 늘어진 할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자신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은행 담당자였습니다. 강철수 씨, 어제 사고 소식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출 연장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차가운 목소리가 찜질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철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상황이 정리되면. 죄송하지만 이미 연체된 상태인데 추가 사고까지 발생했잖아요. 담보물건 처분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철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찜질방을 팔아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평생의 터전을 잃게 된 거죠. 오후가 되자 어제 사고를 당한 박 아저씨의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금 중환자실에 계셔요. 병원비만 벌써 수백만 원이 나왔어요. 박 아저씨의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는데 눈빛이 험악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철수가 고개를 숙였지만 상대방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책임진다고 해서 될 일이에요? 우리 아버지 평생 여기 다니셨는데 이런 일을 당하다니.
일단 치료비부터 내놔요. 그 다음에 정신적 피해 보상도 해야죠. 박 아저씨의 며느리도 가세했어요. 둘 다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민재는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명히 자신이 본 것은 사실인데 왜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걸까요?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서 안전관리도 제대로 안 하고 나이 드신 분들 상대로 무책임하게 욕설이 섞인 질타가 계속됐어요. 철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손님이 다쳤으니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내일까지 치료비 500만 원 준비하세요. 안 그러면 고발할 거예요. 박 아저씨 가족이 떠난 후 찜질방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철수는 벽에 기대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재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철수는 민재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재야,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철수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깔려 있었어요. 70년 인생에서 이렇게 막막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민재는 할아버지의 무너진 모습을 견딜 수 없었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끓어올랐습니다. 내가 본 걸 증명해야 해. 민재가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철수는 듣지 못했습니다. 저녁 무렵 민재는 찜질방 문을 나섰어요. 맞은편 건물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명히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때 건물 경비실에서 한 아저씨가 나왔습니다. 6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분이었어요. 평소 민재를 자주 봤던 터라 안면이 있었습니다. 민재야,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어? 경비원 아저씨가 다가와서 물었어요. 민재의 어두운 표정을 보고 걱정이 된 거죠. 어제 찜질방에서 사고가 났어요. 할아버지가 너무 힘들어 하세요. 민재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12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상황이었습니다. 아, 그 일 말이구나. 구급차 오는 소리 들었어. 경비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얘야, 혹시 이거 찾는 거 아니냐? 경비원이 민재를 경비실로 데리고 갔어요. 작은 모니터 앞에 앉더니 CCTV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상한 사람들이 돌아다니더라고. 우리 건물 CCTV에 찍혔어. 화면에는 어제 저녁 찜질방 입구한 모습이 나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박선영이 찜질방 입구 근처에서 최도훈과 만나는 모습이었어요. 선영이 작은 봉투를 건네주고 도훈이 받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에요. 민재가 소리쳤어요.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흥분했습니다. 저 여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경비원도 선영의 얼굴을 유심히 봤어요. 어디서 본 듯한 기억이 났습니다. 저희 탕에 약품을 넣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분명히 봤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드디어 자신이 옳았다는 증거를 찾은 것입니다. 정말? 그럼 이거 큰일이네. 당장 신고해야겠어. 경비원이 놀라며 말했어요. 하지만 민재는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저씨, 이 영상 복사해 주실 수 있어요? 그야 물론이지. USB 가져와라. 민재는 급하게 집으로 달려가서 USB를 가져왔어요. 경비원은 친절하게 영상을 복사해 줬습니다. 조심해라, 민재야. 이런 일은 어른들이 처리해야 해. 경비원의 당부를 들으며 민재는 USB를 꽉 쥐었어요. 작은 손 안에 할아버지를 구할 수 있는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찜질방으로 돌아온 민재는 철수를 불렀어요. 할아버지, 이거 봐주세요. 민재가 노트북을 켜고 영상을 재생했어요. 선영과 도훈이 은밀하게 만나는 장면이 화면에 떴습니다.
철수의 눈이 커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냐? 어제 저 사람들이 우리 탕에 독을 넣었어요. 제가 분명히 봤다고요. 민재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더 이상 의심받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철수는 영상을 몇 번이나 돌려봤어요. 그리고는 주먹을 꽉 쥐며 몸을 떨었습니다. 내가 널 의심했구나. 정말 미안하다. 철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손자를 믿지 못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민재가 물었어요. 증거는 찾았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철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는 단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는다. 우리가 당한 걸 그대로 갚아줘야지. 민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록 어린아이지만 이번만은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각오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12살 아이답지 않은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목에 걸린 HJ 목걸이가 희미하게 빛나며 마치 용기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CCTV 영상을 발견한 지 이틀 후, 민재는 아침 일찍 편의점에서 신문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역 신문 사회면에 큼지막하게 실린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동네 찜질방 소년 허위 소동으로 영업 피해 야기. 민재는 손이 떨려서 신문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기사 내용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12살 소년이 관심을 끌기 위해 거짓말을 했고 그 때문에 무고한 찜질방 사업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편의점 아주머니가 민재를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저 애가 그 애구나. 어린 게 무슨 짓을 한 거야. 민재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편의점을 뛰쳐나왔어요. 길에서 만나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곱지 않았습니다. 찜질방으로 돌아와 보니 철수가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 손자가 거짓말을 할 아이가 아닙니다. 철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상대방은 보건소 담당자였습니다. 어제 재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탕물에서 이상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청소업체에서도 정상적으로 관리했다고 확인서를 제출했고요. 전화가 끊어진 후 철수는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뭔가 조작된 것 같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민재는 USB를 꺼내들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우리한테는 이게 있잖아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상대방이 너무 치밀하게 준비했어. 철수의 말이 맞았어요. 박선영과 최도우는 이미 모든 증거를 없애고 오히려 민재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행 직원이 찾아온 것입니다. 강철수 씨,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신용 등급이 더 떨어졌습니다. 담보 가치도 하락했고요. 30대 중반의 은행 직원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일주일 안에 대출금을 상환하시거나 부동산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상황이 정리되면. 철수가 애걸했지만 은행 직원은 단호했어요. 이미 여러 번 연장해 드렸잖아요.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은행 직원이 떠난 후 찜질방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평생의 터전을 잃게 될 위기였습니다. 저녁 무렵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하지만 목욕을 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사장님,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우리도 불안해서 못 다니겠어요. 김 아주머니가 불만을 토했어요. 평소 단골이었는데 이제는 불신의 눈빛이었습니다. 저 애 때문에 괜히 소동만 일어났잖아요.
보상금 문제까지 터지게 만들고 다른 아주머니도 가세했어요. 민재를 향한 시선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애가 관심받고 싶어서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신문에도 나왔던데. 민재는 어른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주눅이 들었어요. 자신을 믿어주던 동네 사람들마저 등을 돌린 것입니다. 괜히 보상금 문제 터지게 만든 애. 어린 게 어른 일에 함부로 끼어들어서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민재의 귀에 날카롭게 꽂혔어요. 12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상처였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CCTV 복사본을 손에 꽉 쥐고 있었어요. 작은 USB 하나만이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한 거예요. 절대 포기 안 해요. 민재가 작은 목소리로 다짐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너무 버거웠습니다. 한편 고급 아파트에서 박선영은 최도훈과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일단 1차적으로는 성공했어. 언론도 우리 편이고 증거도 다 없앴고. 선영의 목소리에는 냉소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그 CCTV 영상이 문제예요. 혹시 누군가 봤을 수도 있고. 도훈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애 하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 흔들리겠어?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선영은 뻔뻔했어요. 12살 아이의 용기 따위는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계획은 어떻게 할까요? 시아버지가 계속 그 찜질방에 다니는 한 기회는 또 올 거야. 좀 더 완벽하게 준비하면 돼. 둘의 대화는 더욱 음흉해졌어요. 첫 번째 실패를 교훈 삼아 더욱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찜질방은 완전히 텅 비어갔어요. 평소 북적이던 저녁 시간에도 손님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민재와 철수를 외면했어요. 철수는 빈 찜질방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40년 넘게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재는 구석에 앉아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어요. HJ 이니셜이 새겨진 작은 펜던트가 희미하게 빛났지만 지금은 그 의미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 희망의 불씨는 꺼져가는 듯 보였어요. 악의 세력이 더 크고 치밀했습니다. 하지만 민재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남아 있었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라는 믿음, 그것만이 민재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한성그룹 본사 30층 대회의실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임시 이사회가 소집된 것이었어요. 커다란 타원형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은 이사들의 표정은 모두 심각했습니다. 박선영이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회의실 앞쪽에 서 있었어요. 얼굴에는 슬픔을 가장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지만 눈빛에는 야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회장님께서 건강상 큰 문제가 생기셨습니다. 선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계산된 듯 했어요. 준비해온 대본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전 찜질방에서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의식을 잃으셨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십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한성진의 갑작스러운 상황에 모두 당황했습니다. 따라서 회사 경영의 공백을 막기 위해 제가 임시로 경영권을 승계하고자 합니다. 선영이 미리 준비한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의료진의 소견서와 함께 경영권 승계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잠깐, 회장님이 정말 그렇게 위험한 상태인가요? 한 이사가 의문을 표했어요. 하지만 선영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독성 물질에 노출되어 신경계에 손상을 입으셨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어요. 뜻밖에도 한성진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선영이 깜짝 놀라며 일어섰어요.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일로 여기 계신지. 성진은 평소와 다름없는 건강한 모습이었어요. 선영의 거짓말이 한순간에 들통난 것입니다. 며느리가 내 건강을 걱정해 주는 것 같은데 다행히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성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어요. 선영의 음모를 이미 눈치챈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내가 언제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의식을 잃었다고 했나요?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선영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잘못 알았나 봅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이번에는 더욱 뜻밖의 인물들이 나타났습니다. 강철수와 강민재였어요. 저기요, 잠깐만요. 민재가 작은 목소리로 외쳤어요.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방문객들을 바라봤습니다. 누구죠?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왔나요? 한 이사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하지만 성진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이분들은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들어오세요. 철수와 민재가 조심스럽게 회의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고급스러운 회의실 분위기에 위축된 모습이었지만 민재의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민재가 작은 손으로 USB를 높이 들며 외쳤어요. 12살 아이의 간절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선영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식은땀이 이마에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증거 말인가요? 성진이 민재에게 다가가며 물었어요. 민재는 USB를 성진에게 건넸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세요. 저 아줌마가 나쁜 아저씨와 함께 할아버지를 해치려고 했어요. 회의실 앞쪽 대형 스크린에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찜질방 맞은편 건물에서 촬영된 영상이었습니다. 화면에는 박선영과 최도훈이 은밀하게 만나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선영이 작은 봉투를 건네주는 장면도 확실히 보였습니다. 오늘 밤이 기회야.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린 안전해. 영상 속에서 선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음성은 작았지만 입모양으로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이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조작된 영상입니다. 믿지 마세요. 선영이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작이라고요? 그럼 이 영상 속 인물이 당신이 아니라는 말인가요? 성진이 차갑게 물었어요. 화면 속 선영의 모습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민재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저는 그날 분명히 봤어요. 저 아줌마가 이상한 가루를 탕에 넣으려고 했어요. 거짓말이에요. 어린애 말을 어떻게 믿어요? 선영이 절규했지만 영상은 명백한 증거였어요. 철수도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희 찜질방에서 일어난 사고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무고한 손님이 다쳤어요. 이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어요. 한성그룹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해치려 했다는 사실에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민재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민재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이 아이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저 세상에 있을 뻔했습니다. 성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용감한 아이였어요. 어른들이 모두 무시할 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죠. 민재는 그동안 쌓였던 억울함과 분노가 한순간에 풀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할아버지도 저를 믿어주세요. 민재가 철수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철수는 눈물을 훔치며 민재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했다, 민재야. 할아버지가 잘못했어. 선영은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요. 한 이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선영이 마지막 발악을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민재는 비로소 억울함에서 벗어나 깊은 숨을 내쉴 수 있었어요. 그동안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진실이 마침내 밝혀진 것입니다. 하지만 민재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목에 걸린 HJ 목걸이가 자신과 한성진을 연결하는 더 큰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사건이 또 다른 반전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회의실 밖에서는 이미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선영의 음모는 이제 끝이 났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회의실 안의 긴장감이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었습니다. 박선영의 음모가 드러나면서 한성진의 위기는 일단락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성진의 시선은 계속해서 민재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특히 민재의 목에 걸린 작은 목걸이가 그의 눈길을 끌었어요. 낡은 은색 펜던트에 새겨진 HJ라는 이니셜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성진의 얼굴에 이상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잠깐. 성진이 갑자기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민재에게 다가갔어요. 이사들은 모두 궁금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그 목걸이, 어디서 난 거지? 성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0년 전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바로 그 목걸이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민재는 무의식적으로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어요. 이거요? 할아버지가 저를 발견했을 때부터 목에 걸고 있었어요. 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날 순간이 온 것 같았어요. 성진은 더욱 가까이 다가가서 목걸이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2005.3, 15라는 날짜가 새겨져 있었어요. 그의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내 딸 현주가 가지고 있던 거야. 성진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이사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현주? 한현주 말씀이세요?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성진의 둘째 딸 한현주는 20년 전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철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이 아이는 제 친손자가 아닙니다. 회의실에 충격이 흘렀어요. 민재도 놀란 표정으로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한 여자가 갓난아이를 안고 저희 찜질방에 왔어요. 아이를 잠깐 맡아달라고 하면서 금방 돌아온다고 했죠.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며칠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었죠. 성진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딸의 행방을 20년 동안 찾아왔는데 그 단서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자의 이름이 뭐였나요? 성진이 간절하게 물었어요. 한현주라고 했습니다. 키가 크고 눈이 큰 예쁜 여자였어요. 철수의 대답에 성진은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정말로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그럼 이 아이가, 네, 당신의 외손자입니다.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재는 아직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성진은 떨리는 손으로 민재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이제 보니 딸 현주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특히 눈매가 똑같았어요. 현주는 어떻게 됐나요? 성진의 목소리에는 20년간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철수는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몇 달 후에 소식을 들었어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성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딸을 영영 잃었다는 현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민재를 제 손자처럼 키우고 있었어요. 혈육이 나타날까봐 무서웠지만 차마 버릴 수가 없었거든요. 철수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20년 동안 민재를 진짜 손자처럼 아껴왔던 것입니다. 민재는 눈물을 글썽이며 성진을 올려다봤어요. 저, 진짜로 제 할아버지를 찾은 건가요? 민재의 순수한 질문에 성진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20년 동안 찾고 있던 혈육이 바로 눈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넌 내 소중한 외손자야. 성진이 떨리는 손으로 민재를 끌어안았어요. 할아버지와 손자의 첫 번째 포옹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이사들도 모두 감동받았어요. 드라마 같은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갑자기 재벌가의 후손이 되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성진은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 하지만 할아버지는 너와 함께하고 싶어. 민재는 철수를 돌아봤어요. 20년 동안 자신을 키워준 양할아버지를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두 할아버지와 모두 함께 살고 싶어요. 민재의 말에 성진과 철수 모두 미소를 지었어요. 어린 마음에도 가족의 소중함을 아는 민재였습니다. 그럼 이제 찜질방은 어떻게 될까요? 철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빚 문제와 손님들의 보상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성진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찜질방도 새롭게 단장해서 더 좋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철수가 사양했지만 성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20년 동안 제 외손자를 키워주신 은혜를 어떻게 갚겠어요. 한편 박선영은 경찰에 연행되면서도 끝까지 저항했어요. 이건 말이 안 돼. 어린애 하나 때문에. 하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최도훈도 함께 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됐어요. 이사회는 긴급히 선영의 모든 직책을 박탈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한성진이 계속 회사를 이끌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건가요? 민재가 성진에게 물었어요. 응,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성진의 답변에 민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회의실을 나서며 성진은 철수에게 말했어요. 앞으로 저희 가족이 되어주세요. 민재에게는 두 할아버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철수도 고마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찜질방에서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비록 검소한 식사였지만 가족의 따뜻함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어요. 민재는 목걸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작은 펜던트가 자신의 운명을 바꿔놓았다는 것을, 그리고 엄마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도 알 것 같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시작이야. 성진이 민재에게 말했어요. 20년 만에 찾은 가족과 함께할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서막이었어요. 찜질방에서 시작된 작은 사건이 거대한 운명의 실타래를 풀어낸 것입니다. 한 달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박선영과 최도훈의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살인미수와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징역 3년과 2년이 선고됐어요. 법정을 나서는 선영의 얼굴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어린애 하나 때문에. 선영이 마지막까지 원망 섞인 말을 내뱉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어요. 탐욕이 부른 파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한성진은 강철수와 함께 은행에 앉아 있었습니다. 철수의 모든 빚을 정리하는 자리였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철수가 사양했지만 성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이 이 아이를 지켜줘서 고맙소. 20년 동안 혈육보다 더 소중히 키워주셨잖아요. 성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은행 직원이 모든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대출금 전액 상환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담보도 모두 해제되고요. 철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봤어요. 평생 짓누르던 빚의 무게에서 해방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찜질방 개보수 공사가 시작됐어요. 성진이 최고의 시공업체를 동원해서 완전히 새롭게 단장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곳은 내게 제2의 생명을 준 곳이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 성진이 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낡은 보일러는 최신식으로 교체되고 벗겨진 타일들도 모두 새 것으로 바뀔 예정이었습니다. 민재는 공사 현장을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정말 이 모든 게 꿈 같아요. 꿈이 아니야.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니까. 성진이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한 달 후 새롭게 단장된 대일 목욕탕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입구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대일 가족 목욕탕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개장 첫날부터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그동안 멀어졌던 단골 손님들도 돌아왔습니다. 사장님, 정말 달라졌네요. 김 아저씨가 새로운 시설을 보며 감탄했어요. 물 온도도 딱 좋고 시설도 완전히 새 것 같아요. 다른 손님들도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철수는 눈물을 훔치며 손님들을 맞았어요. 죄송합니다. 그동안 의심받게 해서. 무슨 말씀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민재를 믿지 못해서 미안했어요. 손님들도 그동안의 일을 사과했어요. 진실이 밝혀진 후 모든 오해가 풀린 것입니다. 민재는 이제 더 이상 허름한 찜질방 소년이 아니었어요. 한성그룹 회장의 외손자라는 신분이 알려지면서 동네의 자랑거리가 됐습니다. 우리 민재가 그 큰 회사 손자였다니. 역시 보통 아이가 아니더라. 동네 아주머니들이 민재를 보며 대견해했어요. 하지만 민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찜질방에서 손님들을 도우며 일했어요. 어느 저녁 성진과 철수, 민재 세 사람이 새로 꾸민 휴게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참 신기해요. 제가 할아버지를 구하려다가 진짜 할아버지를 만났다니. 민재가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운명이라는 게 참 묘하구나. 내 엄마가 하늘에서 우리를 이어준 것 같아. 성진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섞여 있었어요. 딸 현주에 대한 그리움 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생각해 봤니? 성진이 민재에게 물었어요. 저는 두 할아버지와 함께 여기서 살고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 커서도 이 찜질방을 지키고 싶고요. 민재의 답변에 철수와 성진 모두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해. 네, 할아버지. 몇 주 후 지역 신문에 특집 기사가 실렸어요. 찜질방에서 피어난 기적의 가족사랑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민재의 용기와 가족애를 다룬 감동적인 내용이었어요. 기사를 본 많은 사람들이 찜질방을 찾아왔어요. 멀리서도 구경 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철수는 바쁘면서도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내가 가진 재산 중 가장 값진 건 바로 가족이구나. 성진이 민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수십 년간 기업 경영에 매달렸지만 진짜 소중한 것은 가족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재는 찜질방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를 바라봤어요. 따뜻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 희망적으로 보였습니다.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할아버지들도 두 분이나 계시고.
민재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목걸이에 HJ 이니셜이 석양에 비쳐 반짝였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찜질방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어른들의 담소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한때 절망에 빠졌던 이곳이 다시 동네의 중심지가 된 것이에요. 철수는 보일러실에서 온도를 점검하며 흐뭇해했어요. 40년 넘게 해온 일이지만 오늘만큼 보람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성진은 탕에 몸을 담그고 동네 사람들과 어울렸어요. 회장이라는 신분을 떠나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였습니다. 민재는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필요한 것들을 챙겨줬어요. 작은 몸짓 하나하나에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착한 아이야. 부자가 됐다고 교만하지도 않고. 한 아주머니가 민재를 보며 흐뭇해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찜질방의 따뜻한 불빛은 더욱 환하게 빛났습니다. 굴뚝에서는 여전히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이 작은 찜질방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전설이 됐습니다. 용기 있는 소년이 악을 물리치고 잃어버린 가족을 찾은 기적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변하지 않는 사랑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가족의 사랑, 이웃의 정, 그리고 정의에 대한 믿음 말이에요. 찜질방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처럼 이들의 사랑도 계속해서 퍼져나갈 것입니다.